전투는 한 달 동안 계속된 치열한 전쟁이었으며 적군은 5천 명 이상 적었지만 로즈의 뛰어난 전술 덕분에 적장들을 능가했고 차례 장대한 마법 공격은 적들을 뿌리째 흔들며 두려움에 떨게 했으며 레이와 레이븐 경은 치명적인 전투 능력을 발휘해 적의 진영을 불처럼 뚫었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마침내 승리하여 더 많은 적군을 물리치고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한 달간의 정복 후 레이븐 경과 그의 기사단은 아르스의 12번째 생일 이후 사흘 만에 귀향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두 어린아이들은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되자 곁에 머물며 아버지를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아르스는 멍이 들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아버지의 방으로 돌아와 레이에게 아버지의 상태를 물었다. 레이는 아버지의 상태와 얼마나 심각한지 설명한 후 누군가 아르스를 다치게 한 건지 물었다. 그는 단순히 훈련 중에 다쳤다고 답했고 큰일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아버지가 아프신 와중에도 정복을 이끄셔야 했던 게 슬펐다. 아르스가 준비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기 때문이다. 레이는 그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잘못이 아니라고 안심시키지만 아르스에게는 상관없어 친절한 말에 감사하다며 돌아선다. 샤르는 레이에게 정복을 떠난 이후로 계속 훈련해왔고 그의 행동이 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웃음을 멈추고 모든 것을 잊은 채 낮과 밤으로 자신보다 강한 사람들과 싸우며 더 나아지길 바라고 있다.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에 생각이 끊기고 레이는 너무 늦은 시간이라 걱정한다. 누구인지 확인하니 리샤와 그녀의 집사가 현관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매우 걱정하는 것 같고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해요. 하지만 리샤는 바로 아르스가 괜찮은지 묻습니다. 그녀는 갈등이 시작된 이후로 그의 편지들이 이상해졌다고 주장해요. 예전에는 편지를 통해 감정을 가득 담았었지만 요즘 그의 편지는 거의 형식적인 것처럼 보이고 감정이 없어요. 레이는 자신을 대신해 사과하며 리샤에게 그를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리샤는 화나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저 아르스를 걱정하며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레이는 처형과 관련된 모든 일들과 자신의 아버지의 건강 악화를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리샤에게 말하기로 결심한다. 자신이 충분히 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 리샤는 아르스를 정말 안타깝게 여기며 그를 확인하러 가기로 한다. 하지만 그가 도착한 순간 훈련장에서는 두 사람이 매우 치열하게 겨루는 소리가 들린다. 그녀는 문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며 아르스가 병사 중 한 명과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만 그가 그를 압도할 만큼 강하지는 않아 보인다. 병사는 아르스에게 오늘은 이 일을 그만두자고 부탁한다. 그의 몸이 더 이상 싸울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리샤도 그를 불러 세워 멈추라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갑자기 아르스는 절뚝이는 다리로 일어나 선언한다. 자신의 아버지는 전쟁을 치를 때 훨씬 더 심한 상태였다고, 그래서 아들로서 최소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 말을 듣고 리샤는 아르스가 지금 얼마나 결연한지 깨닫고 마음을 바꾼다. 그녀는 돌아서서 다른 이들에게 말한다. 그는 일단 그를 내버려 두는 게 좋아. 갑자기 하녀가 뛰어오며 말했어요. 레이븐 경이 의식을 회복했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고. 로즈는 기쁜 눈물을 흘리며 그가 아르스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녀가 말했어요. 경이 먼저 세 사람만 데려오라고 지시했다고. 레이카르. 그리고 로즈는 그 명령에 따라 들어가서 레이븐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그는 힘없이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는 자신이 병중에 있을 때 전장에서 그들을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집에서의 삶과 이곳이 마음에 드는지 물어본다. 레이는 예전 삶과 비교할 때 이곳이 천국처럼 느껴진다고 대답한다. 로즈도 그 의견에 동의하며 이곳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샤르는 여기가 자신이 알고 있는 유일한 집이라고 답한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가족과 함께 해준 것에 감사한다. 비록 처음 왔을 때 레이븐은 그들을 추종자로 삼는 데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말이다. 레이는 유색인종이었고 로즈는 겨우 5살이었으며 샤르는 보잘것없는 소녀였다. 하지만 모두 성장하여 러반드 가문에 쓸모가 있음을 증명했다. 그는 아르스가 아직 전장을 마주할 만큼 강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이렇게 어린 나이에 영주직을 맡기는 것은 매우 잔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 있으니 얼마나 많은 일을 미처 하지 못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는 아르스를 전장에 데려가 이 세상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는 항상 그를 힘든 냉혹한 세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감싸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고 자신이 오래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그들을 주님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대하며 간절히 부탁한다.
이제부터 아르스를 도와달라고 그가 못할 때마다 무릎을 꿇으며 로즈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한다. 그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다짐한다. 가능한 한 열심히, 그리고 어떤 문제든 아르스를 도울 것이라고. 찰은 리더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원한다. 아르스가 유토피아를 만드는 꿈을 실현하는 것을 그녀는 그를 전적으로 믿는다. 레이는 말한다. 아르스를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그가 내 인생의 의미를 부여했기에 그와 함께 싸우며 그의 검과 방패가 되어 죽을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그들은 모두 이 임무를 맡겨준 레이븐 경에게 감사를 표하고 자리를 뜹니다. 그 후 다른 세 사람이 떠나고 리샤가 불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리샤가 레이븐 경을 처음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는 이런 상태로 만나게 되어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비록 리샤가 그를 처음 만났지만 자신은 이미 그녀를 만난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몇 년 전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였습니다. 레이븐 경도 장례식에 참석했으며 그곳에서 어린 소녀였던 리샤가 다른 사람들처럼 슬픔에 잠겨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동생이 배고파서 울기 시작하자 리샤는 즉시 눈물을 닦고 남동생에게 쿠키를 건네주었다. 그날 레이븐은 그녀가 얼마나 친절한지 깨닫고 아르스와 함께 아버지에게 약혼을 제안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에게 아르스와 함께 있어 달라고 애원하며 그의 어려운 시기에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리샤는 아르스가 아버지처럼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이야기하며 울기 시작하는데, 그는 그녀가 정말 그에게 사랑에 빠진 것 같다고 미소 지으며 말한다. 그녀는 방을 떠나서 레이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다가 시야에서 벗어나자 그는 통제할 수 없는 눈물을 터뜨리며 로드 레이븐의 상태를 보고 충격을 받는다. 잠시 후 아르스가 호출되어 약을 가득 들고 들어온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그동안 연구해온 것과 자신이 어떤 돌파구를 찾았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레이븐은 아들에게 옆에 앉으라고 하며 아버지처럼 이야기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는 자신이 가난한 영토 출신이라고 주장했어요. 그 영토의 군주는 극도로 부패했고 가난한 농민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어요. 이 모든 것에 지친 레이븐은 결국 집과 영토를 떠나 도망쳤고 처음으로 시장을 만난 도시로 도착했어요. 시장님은 말 위에 멋지게 서 계셨고 그날 이후로 레이븐은 받은 카드로 무엇인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했고 혼자 검을 휘두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곧 실력을 갖추게 되었고 여러 전투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점차 라른버크 영토의 영주로 승진하게 되었어요. 그때가 바로 그의 인생이 진정으로 시작된 순간이었다. 그는 아르스에게 이 상황을 자신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말하며 이 영지를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르스는 무너지기 시작하지만 스스로를 다잡고 때가 오면 공정하고 선한 영주가 되어 자신의 백성과 가족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약속한다. 그 후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로서 밤새 대화를 나누었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레이븐 영주는 더 이상 가족을 돌볼 수 없는 상태였다. 그날 저녁 장례식이 거행되었고 람베르크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참석했다. 그들은 의롭고 선한 주님의 임종식을 위해 왔다. 그는 형제자매들을 가까이 불러 위로하며 꽃으로 장례를 치르기 전에 존경을 표했다. 눈물이 흘러내리지만 그는 강인한 척하며 말한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밤새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그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전체 영토를 돌보라고 맡기셨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들을 향해 돌아서서 솔직히 말한다. 자신이 아버지만큼 강하지도 않고 경험도 부족하지만 항상 최선을 다해 돌보겠다고 약속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그들의 지지를 부탁한다. 이 장면은 그의 사람들이 소리치며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정말 가슴에 와 닿는다. 그들이 지옥의 깊은 곳까지 그를 따르겠다고 주장하며 차는 전투에 최선을 다하던 때를 기억한다. 라벤이 와서 그녀를 점검하며 이미 훌륭하니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했던 순간을, 로세도 그의 친절을 기억한다. 그가 겨울밤에 공부하던 때를, 로드 라벤이 와서 그를 돌봐주고 담요를 건네며 쉬라고 말했고 아직 어린 그에게 더 성장할 여지가 많다고 하며 과로하지 말라고 했다. 아르스는 이렇게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 감사함을 느낀다. 그는 그들의 충성심에 고마움을 전한다. 모두가 무릎을 꿇고 새 주인의 통치가 시작된다. 그 통치는 새로운 시련과 도전을 가져올 것이다. 몇 주가 지나고 사랑과 가족이 다스리는 지역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하다. 아르스는 다시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가 자신의 모든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이야기한다. 비록 자신이 레이븐 경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의 친구들과 신하들은 통치 기간 내내 훌륭히 그를 지원해왔다.
곧 레이가 그를 뒤에서 부르며 샤르와 로즈와 함께 서 있는 그에게 말한다. 그들이 군사회의 논의를 위해 자신들의 군주에게 가야 한다고. 잠시 후 그는 카나르 군에 도착한다. 그곳 군주에게 호의를 받아 전쟁 회의장에 들어간다. 모두가 잠시 침묵을 지키며 아르스의 아버지를 기리며 그가 훌륭한 군인이고 지도자였음을 찬양한다. 그는 자신의 말을 지키며 죽을 때까지 군대를 이끈 것을 칭찬한다. 그들은 아르스에게 이것이 큰 책임이 될 것이라 말하지만 모두 그를 신뢰한다. 심지어 아르스도 최선을 다해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모두가 앉아 토론이 시작되자 루미는 형의 편을 들기로 결정했으며 그 뜻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의 정보에 따르면 동생 쪽이 병력과 전투원 수에서 우세하지만 형은 현재 매우 중요한 항구 도시를 장악하고 있어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는 양측의 전반적인 전력은 비슷해 보인다고 덧붙이며 전쟁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든 뒤바뀔 수 있으니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두 형제가 점령한 인근 지역을 장악해 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루무경에 따르면 그는 이미 몇몇 사절을 인근 지역에 보내 대화를 시도했으며 대부분은 협조하는 듯하지만 페너라는 지역 하나가 반항적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작은 지역인 것 같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할 수 있어. 적들이 차지하기 전에 그들이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교적 협상이 실패하자 루미는 다른 영주들에게 이제 전면 공격을 개시해 그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두 영주는 동의하는 듯하지만 아르스는 고개를 숙인 뒤 먼저 무언가를 시도해 볼 수 있는지 묻습니다. 다른 영주들은 혼란스러워했지만 며칠 전 아르스 로즈 차르레이가 지도에 몰두하며 모든 것을 점검하고 있을 때 로즈가 펜너 지역이 이렇게 반항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그들이 로벤트 지역의 어떤 공격에도 매우 취약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상대로 나선다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이 있다고 하며 심지어 레이도 그와 동의합니다. 아르스가 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로즈는 그냥 대규모로 공격하면 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불쾌한 현실을 마주하고 어떤 함정에 빠져 군대 전체가 전멸할 가능성도 조금 있다. 그에 따르면 그들은 서두르지 말고 이 지역에 대한 조사를 좀 해야 한다고 한다. 레이는 첩보와 정보 수집에 뛰어난 첩보단 사람들을 몇 명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아르스에게 그들을 고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아르스도 동의한다. 현재로 돌아와 그는 평의회의 페너 지역이 확실히 무언가를 꾸미고 있고 만약 그들을 직접 공격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는 그들에게 자체 조사를 할 시간을 요청하고 다행히 루미경이 허락해준다. 잠시 후 그들은 회의를 떠나 돌아가기 시작하고 레이는 아르스의 대담함을 칭찬하는데 갑자기 아이들 무리가 그들을 부른다. 아르스는 갑자기 이 아이들이 모두 전에 샤르가 혼자 돌보던 아이들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충분히 자라 둥지를 떠나 스스로를 돌볼 수 있게 되었다. 고아원을 운영하는 노파가 그에게 다가와서 따뜻하게 인사하며 모든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한다. 아르스가 많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큰 고아원 건설 자금을 마련한 것이 밝혀진다. 그는 모두가 고아원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말한다. 샤르는 아이들에게 달려가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냐고 묻고 모두 각자의 계획이 있는 것 같다. 한 아이는 군인이 되고 싶어 하고 반면에 또 다른 아이는 성에서 하녀가 되고 싶어 한다. 또 다른 아이는 빵집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마지막 아이는 농사에 관심이 있어 농사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그들은 모두 돌아서서 아르스를 바라보며 그가 해준 모든 일에 감사한다. 하지만 아르스는 오히려 샤르에게 감사하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월급을 고아원에 보내 아이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해준 사람이 그녀이기 때문이다. 샤르는 아르스에게 다가가 그와 함께 갔던 날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 매우 혼란스러웠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떠나는 것이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되었으니까요. 그는 모두가 정원에서 뛰놀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주변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돌아서니 바로 리샤가 그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는 완전히 멍해졌어요. 그녀와 이야기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는 더듬거리며 그녀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었어요. 그녀는 아버지가 전쟁 회의에 가기 위해 여기 온다고 했고 그래서 함께 가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르스도 여기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녀는 즉시 자신의 방을 떠나 그를 찾으러 갔어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행복이 가득한 모습을 보았는데 갑자기 한 어린 소녀가 다가와 그녀의 왕실 드레스에 더러운 손을 얹어요. 아르스는 즉시 깜짝 놀라며
리샤가 매우 화를 낼 것이라고 생각했고 새 드레스를 사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했고 바로 신발을 벗고 아이들과 함께 놀기 시작했어요. 아르스는 그녀와 같은 약혼자를 만난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생각했죠. 그날 밤 그들은 리샤가 아르스와 로즈와 대화하는 동안 고아원에 머물기로 결정하고 찰은 아이들과 함께 침대에서 잔다. 아르스는 그림자라는 스파이 그룹과 만날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적의 영토에 침투해 정보를 얻으려 한다고 말한다. 리샤는 그 이야기가 매우 흥미롭다며 아르스에게 자신도 함께 가고 싶다고 말한다. 아르스는 매우 위험할 거라며 즉시 거절한다. 하지만 리샤는 그도 갈 거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레이가 그들을 지켜줄 거라고 전적으로 믿고 있다고 말한다. 아르스는 그녀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동의하며 다음날 그녀 숙소에서 데리러 가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리샤는 다른 생각이 있어서 자신이 모든 짐을 여기로 가져왔고 오늘은 여기서 잘 거라고 말한다. 아르스는 당황하며 다가와 방을 구해주겠다고 하지만 그녀는 같이 자고 싶다고 말한다. 곧 찰이 깨어나 아르스에게 모두 함께 자야 한다고 말하며 로즈까지 억지로 같이 재우려 한다. 아르스와 로즈는 밤새 거의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레이가 그림자들과 이야기하는데 성공했고 오늘 그들을 만날 것이라는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그들은 고아원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함께 걸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르스는 그림자들과 연락하게 해준 레이에게 고마움을 표했고 그는 그것에 대해 행복해하는 것 같았지만 걱정도 했어요. 최근 그 조직의 오래된 리더가 은퇴했고 새롭고 젊은 리더가 임명되어 간첩 활동부터 암살까지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는 아르스에게 새 리더는 꽤 유능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관심 있는 일만 맡는다고 했어요. 아르스는 그에게 좋은 돈을 제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루미 경이 그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레이는 그것이 전혀 돈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마침내 그들이 술집에 들어서자 건장한 남자가 쫓아내라고 합니다. 가득 차서요. 아르스는 혼란스러워하지만 레이가 먼저 걸으며 암호를 말합니다. 남자는 즉시 그들에게 자리가 났다고 말하고 모두 뒤쪽에 자리를 잡으며 차르는 무엇을 주문할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술집의 귀족들은 깡패와 터프한 남자들로 가득한 것 같다고 아르스는 깨닫습니다. 그렇게 효율적인 스파이 조직이라면 그들도 그들을 감시하고 있을 거라고. 그는 마법의 눈으로 주변을 살피며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지 찾기 시작한다. 찰이 그를 불러서 웨이트리스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자 그는 돌아서서 과일 주스를 주문하며 웨이트리스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충격을 받고 입이 벌어진다. 하지만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화장실로 자리를 뜬다. 그는 세수를 하고 레이를 확인하며 마법의 눈이 고장나지 않았는지 점검하지만 눈에 따르면 그 웨이트리스가 사실 엄청난 능력치를 가진 남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갑자기 웨이트리스가 그의 뒤에 나타나 칼로 그를 붙잡는다. 그리고 칼을 그의 목에 겨누며 창고로 데려간다. 그녀는 도대체 어떻게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았냐고 묻지만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문이 열리고 레이가 칼을 던진다. 리더는 공격을 피한다. 그는 칼을 뽑아 레이를 찌르려 하지만 레이가 즉시 그의 팔을 붙잡고 화난 목소리로 대체 무슨 짓이냐고 묻는다. 갑자기 리샤도 방에 들어와 침착하게 보스에게 다가가 말한다. 방금 위협한 사람이 램버그의 군주이자 로벤트 가문의 상속자라고. 그녀는 첫 만남에서 그렇게 무례했으니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리더는 자신을 팸이라고 소개하며 그저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자신이 아르스를 죽이고 금을 가져가 도망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리샤는 갑자기 어둡게 변하며 그에게 말한다. 만약 다시 그런 말을 하면 그를 찾을 것이고 세상 끝까지 달려가서라도 그를 파괴할 것이라고. 팸은 그냥 웃으며 그 일을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그는 어떻게 아르스가 자신을 알았는지 묻는다. 아르는 자신의 능력을 설명하고 리더는 그들을 뒷방으로 데려가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 아르스는 아직 리샤와 레이가 그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리샤는 그의 표정이 모든 것을 드러냈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모두 뒷방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아르스가 해야 할 일을 설명하고 팸은 즉시 그 프로젝트에 동의하며 선불로 돈을 요청한다. 아르스는 기꺼이 그렇게 하고 정보를 찾는데 얼마나 걸릴지 묻자 놀랍게도 팸은 그들에게 5일 이내에 이곳에서 만나자고 하며 모든 정보를 준비하겠다고 한다. 아르스와 다른 사람들이 팸과 이야기하는 동안 찰르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음식을 입에 넣으며 먹고 있었다. 그들이 곧 돌아오고 찰은 그들이 화장실에서 너무 오래 걸렸다고 말했어요.
리샤는 그들에게 그림자 리더를 만났고 그를 설득해서 일을 맡게 했다고 말했어요. 찰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녀도 리더를 보고 싶었거든요. 바로 그때 팸이 나타나서 페미보이 복장을 하고 무료 팬케이크를 건네줬어요. 찰은 음식을 칭찬했고 팸은 고마워하며 밝게 걸어갔어요. 그는 떠나면서 아르스에게 윙크를 하고 만약 그의 신분을 몰랐다면 그 행동에 완전히 속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5일 후 아르스와 레이는 다시 선술집을 찾았지만 거기엔 팬뿐이었다. 그는 나머지 팀원들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르스는 그에게 요청했던 일이 누가 조사했는지 묻자 팸은 흥미로워 보여서 직접 했다고 답한다. 아르스는 다시 그의 능력치를 살펴보며 그의 지능은 너무 높고 명령력은 중간 수준임을 알아챈다. 팸은 아르스에게 수사가 성공적이었다고 말하고 그 말을 듣고 기뻐한다. 그는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수사를 끝낼 수 있었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는 그저 웃으며 그것은 비밀이라고 말한다. 그는 또 페린 카운티가 초왕자와 편을 들지 않는 이유를 밝힌다. 팸은 아르스에게 동맹 문서인 서류를 건네는데 그 안에는 공작의 차남에게 충성을 맹세한 모든 귀족들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다. 페린 카운티의 도장도 찍혀 있다. 하지만 레이는 또한 마사 카운티의 도장을 인식합니다. 그것은 인구가 많은 영토입니다. 레이는 마사 카운티가 매우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그들이 어느 편에 가담하느냐에 따라 전쟁에서 분명한 우위가 생깁니다. 마사 카운티는 연장자 아들 쿠란에게 충성을 맹세했지만 이제 그들의 이름이 다른 편과의 동맹 문서에 올라 있으니 일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는 아르스에게 이 문서가 진짜라면 마사 카운티가 그들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르스는 왜 그렇게 하는지 묻지만 팜은 답을 할 수 없다. 레이는 지금 이 상태로는 분명히 불리하다고 믿는다. 페린을 공격하면 마색의 역습당에 패배할 것이라고 본다. 레이는 다시 팜에게 그 종이가 진짜인지 묻는다. 그는 팜이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아무리 어떤 기술을 썼다 해도 이렇게 중요한 것을 손에 넣었다는 게 믿기 어렵다. 팜은 그 종이가 바로 페린 지방장 집에서 온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그의 능력에 관해서는 그는 아무리 신뢰하는 사람이라도 그 누구와도 공유하기를 거부한다. 레이는 그의 말을 받아들이고 의심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하지만 팜은 그것이 자신의 일의 일부라서 개의치 않는다. 아스는 팜이 얼마나 멋지게 행동하는지에 깊은 인상을 받고 그를 실제 닌자로 생각한다. 그는 그에게 돈을 내기 위해 꺼낸다. 하지만 팜은 돈을 받을 필요 없다고 말한다. 그에게 왜냐하면 지난번에 아스에게 무례했기 때문에 아는 계속 주장하려고 해. 하지만 팜은 단호해. 그는 그 소년에게 이것을 사과와 투자로 생각하라고 말한다. 아리는 그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감사하며 다음 임무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한다. 그와 함께 그는 라에게 말한다. 우리가 보고해야 한다고. 마사 카운티의 배신을 즉시 의회에 루미경이 동맹 문서를 받자마자 그 진위 여부를 의심합니다. 아르스가 진짜라고 보증하자 루미경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조수에게 즉시 이 메시지를 인근 동맹국에 보내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아르스를 칭찬하며 그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면 적의 함정에 빠졌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르스는 겸손한 척하려 합니다. 하지만 곧 루미의 조수가 동맹 문서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는 모두를 사무실로 데려가서 동맹 문서에 있는 마사 족장의 서명을 그들이 가진 다른 공식 서한과 비교한다. 그는 도장과 서명의 명확한 차이점을 지적하며 나머지 도장과 서명은 진짜인 것 같다고 말한다. 아르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자 루미가 마사군이 차남편에 서지 않았다고 그에게 알려준다. 그는 페린군이 가짜 서명을 믿도록 속았고 그래서 차남편에 섰다고 추측한다. 아르스와 그의 친구들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며 루미는 그들에게 그의 조수의 판단을 믿으라고 부탁한다. 그는 그런 세부 사항에 눈이 있다. 아르스는 조수의 평가 기술을 사용해보니 그가 높은 지능과 관찰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정보만으로는 그의 진정한 능력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 후 아르스는 누군가가 왜 곧 들통날 명백한 거짓말을 꾸미는지 알고 싶어 한다. 레이는 그것이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한 계략이라고 믿으며 로제도 그에 동의한다. 로제는 적이 페린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이 먼저 힘에 직면하게 하여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 그렇게 하면 적의 주력 부대는 전투가 끝난 후에도 피해를 입지 않게 될 것이다. 루미는 또 다른 것을 알아냈다. 그는 적군이 폭발하는 만화석을 노리고 있다고 믿는다. 이 만화석은 페린 카운티에서만 발견되는 것이다. 이들은 매우 희귀하고 강력한 마법석으로 강력한 주문을 시전하거나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로즈는 페린을 침공하지 말자고 제안한다. 그는 원래 페린이 그들의 편이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면 둘째 아들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최선의 방책은 페린에게 진실을 말하고 그를 동맹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믿는다. 루미는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여러 메시지를 페린에게 보냈지만 아직 단 한 통의 답장도 받지 못했다. 글쎄 천재 전략가에게도 그에 대한 계획이 있다. 먼저 아르스는 동맹 서류를 들고 마사 백작을 방문한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의 도장과 서명을 위조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아르스는 자신이 그런 문서에 서명한 적이 없으니 가짜라고 맹세한다. 아르스는 이미 그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답한다. 그리고 그 가짜 동맹 서류는 페린을 속여 동맹에 끌어들이기 위해 막내 아들이 만든 것이다. 그는 마사 백작에게 공식적인 서한을 써서 페린에게 서명이 가짜임을 알려달라고 요청한다. 하지만 그는 너무 격분해서 직접 가기로 결심한다. 오해를 풀기 위해 직접 해결하려고 한다. 며칠 후 아르스는 동맹 서류를 들고 페린의 우두머리를 방문한다. 우두머리는 나중에 동맹 서류에 대해 문의하기로 하고 먼저 방문 목적을 묻는다. 아르스는 자신의 영토가 페린에 가입하고 싶으며 마사 카운티가 그들과 동맹을 맺은 후 둘째 아들을 지원하려 한다고 말한다. 우두머리는 그 말을 듣고 흥분하며 아르스는 덧붙인다. 루미경은 장남의 진영을 떠나 그들과 합류할 계획이다. 그는 자신들 같은 작은 영토는 항상 승리하는 편에 서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추장은 그의 지혜에 감탄한다. 그는 아르스를 동맹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다가가서 둘째 아들 바사와 그가 합류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말한다. 그는 악수를 청하지만 아르스는 그 전에 동맹 문서가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한다. 족장은 바사경이 직접 준 것이라며 진짜일 수밖에 없다고 그에게 말한다. 그때 아르스가 마사 카운티가 커런경에게 충성해왔고 갑자기 배신하는 것은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기 시작한다. 그는 다가오는 전쟁에서 바사경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와 동맹을 맺는 것은 사방이 적에게 둘러싸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인다. 아르스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말하고 족장은 그가 애초에 자기 편에 설 생각이 없었고 여기까지 오기 위해 편지를 쓴 것임을 깨닫는다. 그는 병사들에게 그를 죽이라고 명령하지만 레이가 재빨리 행동에 막는다. 병사들에게 주인에게 해를 끼칠 생각만 해도 죽일 듯이 노려봤다. 아르스는 모두에게 멈추라고 말하며 족장에게 우리가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말을 전하러 왔다고 확신시킨다. 족장은 그를 믿지 않지만 아르스가 옆에 있는 두 번째 사람에게 신호를 보낸다. 그 사람은 망토를 벗는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바로 마사 군의 수장이었고 모두가 그를 보고 깜짝 놀란다. 마사 백작은 동맹 문서는 위조된 것이며 자신은 결코 서명하지 않았다고 선언한다. 그는 부모 수장에게 이 모든 것을 알았을 때도 여전히 보수 편에 서고 싶냐고 묻는다. 그는 긴장하며 진실을 알게 된 후에 커란 영주 편에 서고 싶다고 말하지만 이미 그를 배신했었다. 그는 지금 커란 영주가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까 걱정한다. 마사 백작은 그의 걱정이 정당하다고 믿는다. 그는 그런 이유로 그들의 영토는 인구가 많아 강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만큼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더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는 어떤 영주든 그것을 원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속은 건 페린 경의 잘못이며 그가 거의 자신의 백성을 멸망으로 이끌 뻔했다. 그 후 마사 백작은 이 일을 알린 사람이 아르스이니 최종 결정은 그에게 맡기고 싶다고 말한다. 아르스는 준비가 안 돼서 당황하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나서야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페린 경을 끊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미소 지으며 그들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덧붙인다. 이 문제를 폭력 없이 해결할 수 있었다. 그는 페린 경에게 이것이 두 번째 기회라고 말하며 그에게 편에 합류하라고 요청한다. 노인은 감사히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전쟁에서 유용하게 쓰겠다고 약속한다. 모두가 이 해결책에 만족하며 마사 백작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다. 그는 아르스에게 루미 경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라고 말하고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다. 또한 마사 백작이 여기까지 와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 그에게 감사할 필요 없다고 답하네요. 이 평화로운 해결은 아르스 덕분이라고 칭찬하며 그와 같은 뛰어난 사람들이 나라의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아르스는 칭찬에 기뻐하지만 마사 백작은 그가 연기력을 더 많이 연습해야 한다고 결론지어요. 그 후 아르스는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가서 페렌 카운티 사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곧 레이와 로즈가 와서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아르스도 이것을 깨닫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는 그런 덕분에 라이와 로즈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이 일이 아무도 다치지 않고 끝났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영토를 내려다보며 절벽 가장자리에 다가간다. 그는 페린과 마사 카운티의 영주들이 모두 자신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을 본 후 아르스는 자신도 훌륭한 영주가 되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충성하는 동료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레이는 어떤 적을 만나더라도 항상 그의 곁에 있어 지키겠다고 약속한다. 그가 어떤 적을 만나든 말이다. 바로 그때 한여가 달려와 아르스에게 손님이 왔다고 알린다. 잠시 후 루미 경이 그의 위치에 도착하고 먼저 레이븐에게 경의를 표하며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그리고 커런 경이 아르스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한다. 아르스는 그 소식을 듣고 당황하는데 그들 사이에 너무 큰 레벨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커런 경 같은 중요한 사람을 만날 수 없다고 말한다. 루미는 페린과 함께 이 문제를 커런에게 보고했다고 답합니다. 커런은 아르스에 대해 매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그에게는 너무 벅차서 그를 만나기 위해 정신적으로 준비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준비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루미는 아르스에게 지금 바로 출발할 거라고 말하고 그는 또다시 당황합니다. 아직 선물도 준비하지 못했다며 뒤로 물러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레이와 로즈가 망설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앞으로 나아갈 기회라고 하니 가야 한다고 하네요. 아르스는 아직 긴장했지만 그들의 조언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곧 그들은 마차를 타고 가고 로즈가 레이에게 묻습니다. 차를 두고 떠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말이에요. 레이는 모두 함께 가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믿으며 계획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를 위해 멋진 선물을 사는 거라고. 그들은 돌아서서 아르스에게 잘 지내는지 묻고 그는 땀범벅이 되면서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직도 자신 같은 평범한 시골 영주가 소환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앞으로 듀크가 될 커란에 의해 소환된 것이 믿기지 않는다. 아르스는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친구들은 말한다. 그것은 커란을 지지하는 주요 귀족들이 모두 참석하는 큰 파티라고. 그들은 아마 전쟁 전에 모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파티일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르스는 여러 큰 인물들 속에 있는 자신을 생각하며 사기가 가라앉는 것을 느낀다. 곧 그들은 목적지인 샘프라 무역도시로 도착한다. 도시의 규모와 웅장함에 모두가 감탄하며 아르스도 그는 언젠가 램버그를 이만큼 번영하게 만들기를 희망한다. 그는 곧 루미 경과 함께 샘프라 성에 도착하며 자신감 있게 행동하려고 한다. 하지만 모두가 그의 나이 때문에 그를 쳐다보고 있어서 그는 금세 다시 긴장한 모습이 된다. 그는 루미가 상당히 인기 있고 존경받는 것을 알아차린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러 오고 있다. 루미는 아스도 부르며 그를 동료들에게 소개한다. 전령들이 커란경의 도착을 알린다. 그리고 모두가 고개를 숙여 그를 맞이한다. 커런이 일어나라고 명령하자 아르스는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가 야망지휘력 기량이 90을 훌쩍 넘는 S급 기사임을 알게 된다. 아르스는 그의 높은 능력치에 감탄하며 그가 진정으로 그들의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때 그는 둘째 아들 바사가 커런보다 더 재능이 뛰어나다고 들은 것을 떠올린다. 아르스는 커런 같은 사람을 압도할 만큼 바사가 얼마나 대단할지 궁금해야 한다. 그는 바사가 뭔가 다른 방법으로 위대해 보이게 하거나 누군가가 소문으로 커란의 명성을 떨어뜨리려 한다고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 후 커란은 모두에게 연설하며 그들의 미션 공작령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말한다. 그의 동생 바사가 정당한 상속자인 자신에게 전쟁을 걸었기 때문이다. 커란은 제국이 내전을 향해 가는 상황에서도 그들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기로 한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한다. 그는 지난 200년 동안 제국이 크게 부패하고 영광에서 멀어졌다고 선언한다. 그는 현재 제국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곧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커런은 바사와의 전쟁에서 이기면 미션의 지배자가 되어 미션을 국가로 선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두 그의 큰 야망에 놀라며 그가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미션을 자유국가로 선언할 계획인지 궁금해합니다. 커런은 전쟁에서 이기고 국가를 세우는 일이 쉽지 않지만 이 자리에 있는 모두의 힘과 지혜로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주먹을 하늘로 내리치며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한다. 모두가 함께 환호한다. 그와 함께 커란은 최근에 놀라운 업적을 이룬 람버그의 군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는 아르스를 중앙으로 부르고 그 말을 듣고 얼어버린다. 레이와 로즈는 그에게 행운을 빌며 앞으로 밀어준다. 그러자 아르스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가 커란에게 인사한다. 커란은 모두가 그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그를 곁으로 부른다. 그는 아르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자신이 바사의 뻔뻔한 술책을 폭로하고 페린 백장령이 그의 편에 서는 것을 막았다고 말한다. 모두가 그런 일을 한 게 겨우 아이였다는 사실에 놀라지만 커런은 말한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라고. 그는 아르스가 이미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말하며 모두에게 그를 박수 쳐달라고 부탁한다. 루미가 박수를 치기 시작하고 하나둘씩 모두가 동참한다. 아르스는 당황하며 이 박수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축제는 그 후에 시작되고 아르는 바쁘게 이제 그에게 호기심을 가진 다른 귀족들을 맞이하고 있다. 레이가 음식이 가득 담긴 접시를 들고 다가오지만 그의 얼굴을 한 번 보고는 아르가 너무 많은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한 후 속이 메스꺼워하는 걸 알아챈다. 그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밖으로 나가서 난간에 기대어 사교와 정치가 얼마나 짜증나는지 생각한다. 바로 그때 커런이 그의 옆에 나타나 몸이 안 좋은지 묻는다. 아르는 그를 보고 깜짝 놀라고 커런이 말한다. 그냥 좋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커런은 아르스가 재능 있는 부하들을 모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하고 루미도 그에 대해 매우 높이 평가하는데 이건 꽤 드문 일이에요. 아르스는 당황하며 부하들이 없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그러자 커런이 부하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습니다. 아르스는 이전에 만난 모든 귀족들을 평가하려 했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은 찾지 못했어요. 이제 그는 주님께 무엇을 말해야 할지 고민하며 솔직히 털어놓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커란에게 사과하며 자신을 섬기는 귀족들 중에 놀라운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커란은 엄하게 묻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느냐고. 아르스는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커란은 이에 웃음을 터뜨리며 맞다고 말합니다. 그는 내부의 귀족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들은 목표에 진지하고 열정적인 좋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능력에 관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가진 인력으로 전쟁에서 이기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한다. 아르스가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자 커런은 상대편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한다. 그는 설령 우리가 더 강한 군대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리더가 무능하면 의미가 없다고 한다. 커런은 이것이 바로 자신이 아르스가 한 일을 듣고 정말 기뻐하는 이유라고 말한다. 그는 아르스에게 큰 기대를 품고 있다고 말하고 아르스는 그저 감사할 뿐이다. 커런은 잠시 생각한 뒤 아르스에게 전쟁에서 이기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면 그를 카너 백작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말한다. 이 말에 아르스는 당황하며 그럼 루미경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묻는다. 커런은 전쟁이 끝난 후 그를 더 큰 칭호와 영토를 주려고 계획 중이라고 말한다. 그가 자신의 가장 신뢰하고 재능 있는 부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아르스는 여전히 약속된 보상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지만 커런은 잘한 사람에게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다. 그렇게 떠나려다 다시 돌아서서 아르스에게 그의 부하들을 달라고 부탁하러 간다. 아르스는 모두 소중하다며 필사적으로 거절한다. 커런은 그 반응을 예상하고 웃는다. 그는 아르스에게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전쟁회의 멤버가 되라고 말한다. 그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싶기 때문이다. 그 전에 더 재능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라고 한다. 그렇게 떠나고 아르스는 커런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각오로 가득하다. 한편 바사의 두 충성스러운 부하들은 그들의 페린 계략이 발각되었다고 그에게 알려라. 이마가 벗겨진 토마스와 노인 리바스는 아무 걱정이 없다고 믿는다. 그들은 이미 페린에서 충분한 마나스톤을 채취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은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커란을 제외하면 그의 군대에는 재능 있는 지휘관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질 가능성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낮다고 생각하지만 바사는 그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전투만 싸운다고 선언하며 충성스러운 두 신에게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승리 확률이 100%에 도달하도록 하라고 부탁한다. 그 말에 바세온 토마스에게 미라라는 여자를 고용하고 싶다고 묻는다. 토마스는 먼저 지금 미라가 술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모른다고 말하고 둘째로 그녀를 고용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그는 그녀가 재능이 있을지라도 더 이상 쓸모없다고 바세게 말한다. 그는 자존심 강한 귀족이라면 그녀를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바사도 토마스가 그 말이 맞기를 바란다고 한다. 다음날 아르스는 집으로 돌아와 샤르에게 그들이 커란경의 전쟁회의에 참석할 거라고 말한다. 그녀는 로즈와 레이가 가져온 간식을 먹으며 이 사실에 재밌어한다. 아르스는 이어서 커란경이 자신에게 더 재능 있는 사람들을 찾아달라고 했다고 말하며 레이에게 새로운 재능 있는 사람들을 찾는 방법을 아는지 묻는다. 레이는 이 문제는 팜에게 맡기는 게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팜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날 그들은 팸을 찾아가 재능 있는 사람을 찾는 일을 맡긴다. 아르스는 재능이 부족한 사람을 찾아도 벌금이 없다고 말한다. 또한 정말 뛰어난 사람을 찾으면 20골드 코인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다. 그가 정말 뛰어난 사람을 찾는다면 말이다. 팸은 이 조건들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즉시 이를 수락한다. 아르스와 레이는 그 후 선술집을 떠나는데 갑자기 술에 취한 후드 모자를 쓴 여자가 그에게 부딪힌다. 그녀는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비록 그의 부하들이 화났지만 아르는 쉽게 그녀를 용서한다. 그 여자는 그 후 팸의 선술집에 들어가고 그는 최고의 페미보이 목소리로 아직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여자는 두건을 벗으며 말한다. 자기 목적은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일자리를 구하러 왔다고? 그녀는 심지어 페미 남자라는 것도 알아차리고 그에게 고용해달라고 부탁한다. 바로 그때 팸의 부하 중 한 명이 그곳에 와서 그녀를 알아본다. 그 여자를 미라라고 부르며 둘은 오래된 술친구였기 때문이다. 미라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녀의 술친구가 도와주길 원해. 그녀가 지금 완전히 파산했고 집도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도록 그 남자는 그녀가 이미 너무 많은 돈을 빌려서 도와줄 수 없다고 거절하고 그녀를 밀어내려고 해. 하지만 팜은 그녀를 고용하고 싶다고 말해. 왜냐하면 그녀가 흥미로워 보여서 어차피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거든. 그 남자는 충격을 받고 팜에게 확실하냐고 묻지만 그는 모든 게 괜찮을 것이라고 확신시켜. 미라는 고용된 것이 기뻐서 바로 일을 시작한다. 처음부터 주문을 엉망으로 만들고 허락도 없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며 손님들에게 음식을 서빙하다가 흘리기까지 한다. 남자는 그녀에게 지쳐 있었지만 한 번의 차가운 팜의 제스처에 태도를 바꾼다. 팜과 미라는 함께 식사하며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게 하려 한다. 미라는 남자가 여자의 과거를 묻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그녀는 팜이 귀여운 팸이 보이기 때문에 그녀에 대해 한 가지 말을 해줄 것이라고 말한다. 미라는 자신에게 멍청한 남동생이 있다고 말하고 둘 다 늙은 남자와 함께 일했었는데 최근에 죽었거나 그런 것 같다고 한다. 팜이 그 노인에 대해 묻자 미라는 그가 꽤 가난했지만 흥미로운 노인이었고 높은 꿈을 품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녀가 말하는 노인은 고 미션 공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남자는 이 이야기를 믿지 않지만 미라는 지금 팜에 완전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녀는 한 곳에만 머무르는 게 지루해서 노인 밑에서 일하는 걸 그만두고 여행을 시작했다고 해요. 고술에 모든 돈을 써서 파산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대요. 미라는 무일푼의 집도 없는 게 오히려 더 재미있다고 말해요. 팜은 더 재미있는 일할 곳을 안다며 거기 가고 싶은지 묻습니다. 그날 늦게 아르스와 그의 친구들은 팜으로부터 이미 인재를 찾았다는 편지를 받는다. 편지를 다 읽자 하인이 와서 여기서 일하고 싶어하는 방문객이 있다고 알려준다. 그들은 팜이 보낸 사람을 만나러 나가고 모두가 아직 하루도 안 지났는데 의심스러워한다. 그들은 문에 도착해 팜이 취한 미라를 데려온 것을 발견한다. 아르스는 그녀가 어제 자신에게 부딪힌 취한 여자임을 기억한다.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웃으며 사과한다. 그녀는 아르스에게 정말 람베르크의 영주인지 묻고 그는 그렇다고 답한다. 그의 부하들은 밀에게 별로 감명을 받지 못한 듯하고 아르스조차 그녀가 정말 능력이 있는지 의심한다. 그는 먼저 그녀의 능력치를 평가하기로 결심하고 그 결과에 깜짝 놀란다. 그녀의 지능과 야망은 모두 100이 넘으며 S급 전략가였다. 게다가 그녀는 대부분의 정예, 기사들보다 강했고 아르스는 물러서며 그녀를 괴물이라 부른다. 아르스는 미라의 명령과 능력치가 매우 높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녀의 지능은 로스보다도 높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야망은 100으로 리샤보다 훨씬 높습니다. 아르스는 입을 벌린 채로 미라를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녀는 그저 그에게 고용할지 말지 묻기만 합니다. 아르스가 그녀의 전체 법적 이름을 확인하자 레이는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 공작의 조언자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미라는 자신이 같은 사람임을 확인하고 차르는 그녀가 인상적이라고 말합니다. 아르스는 아직도 전 공작의 조언자가 여기 있을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갑자기 로즈가 그의 셔츠를 잡아당기자 그는 미라를 조심하는 듯하다. 심지어 레이도 아르스가 그녀를 신하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녀가 추방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녀는 악명 높은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그녀의 남동생 토마스는 바사 측 오른팔이다. 그래서 그녀는 적들과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레이는 미라가 적을 위해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믿는다. 아르스는 그녀가 스파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땀이 나기 시작한다. 하지만 미라는 웃으며 자기 남동생이 멍청하다며 그와 협력하지 않겠다고 주장한다.
레이가 그녀에게 입 다물라고 한 뒤 아르스에게 여자를 보내라고 한다. 아르스는 미라와 팜을 계속 바라보다가 마침내 미라를 부하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한다. 레이와 로즈는 그의 결정에 충격을 받지만 그는 자신있게 미라가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의 큰 야망이 적이 되지 않기를 믿고 싶어 한다. 그녀의 다른 능력들이 너무 뛰어나서 그가 위험을 감수하려는 거야. 미라는 아르스가 자신을 믿는 것에 조금 부끄러워하지만 그는 그의 부하들을 설득해서 그녀를 팀에 받아들이게 해. 며칠 후 레이가 아르스의 사무실로 급히 들어와 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그녀는 점심때까지 자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는 대신 계속 술을 마셨다. 그들이 그녀에게 다가가자 그녀는 그것은 별일 아니라고 말하며 술을 계속 마셨다. 레이는 그녀에게 격분했고 분명히 아르스에게 말했어요. 그가 그녀를 선택한 게 실수였다고. 그때 로즈도 급히 사무실로 뛰어들어와요. 그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이제 미라와 공부하고 싶지 않다고. 그는 그녀가 그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고 뛰게 했으며 심지어 날아다니는 개를 보내 쫓아가게 했고 그녀는 구석에서 계속 술을 마셨다고 말했어요. 로즈는 운동이 아무 의미 없다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와 같은 사상가를 두고 아르스에게 미라를 내보내라고 한다. 갑자기 멀리서 폭발음이 들리며 저택 전체가 흔들린다. 모두가 공황 상태에 빠지고 급히 밖으로 나가 적의 침입에 대비한다. 하지만 알고 보니 차례 소행으로 찰이 저택길 한가운데에 구멍을 뚫었고 미라가 그를 부추기고 있었다. 찰은 미라와 매우 잘 지내는 것 같고 그것이 아르스에게 또 다른 골칫거리를 만든다. 그는 적의 공격이 아니었다고 말하며 낙관적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적어도 적의 공격은 아니었다고요. 하지만 저택의 다른 사람들은 그와 의견이 달라요. 병사들과 하인들은 미라의 행동에 불만이 있어요. 그 행동은 그들에게 문제만 일으키니까요. 그녀는 이게 바로 자신이라고 답하며 지금 고치는 것은 너무 힘들다고 해요. 지금 자신을 바꾸는 것은 너무 어렵다고 말하죠. 그녀는 아르스에게 돌아서서 그가 상사이니 그의 의견을 말해달라고 해요. 그는 그녀에게 모두와 협력하려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의 불만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미라는 이 말에 고민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아르스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는 미라가 왜 이곳에 머물러야 하는지 궁금해해야 한다. 그곳에서 아무도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녀는 그에게 말한다. 늦은 공작 이후로 그는 그녀를 이렇게 완전히 받아준 유일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녀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녀는 모의 전투를 제안하는데 왜냐하면 훈련장보다 전장에서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아르스는 너무 갑작스럽다고 말하지만 레이와 다른 이들은 그녀의 도전을 받아들이기 위해 분노한다. 결국 아르스는 어쩔 수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모의 전투 당일 그는 집에서 리샤도 발견한다. 그는 미라와 모의 전투에 대해 글을 썼었다. 편지들 그리고 리샤의 호기심이 그녀를 여기로 이끌었어요. 미라는 귀여운 약혼자에 대해 많이 들었다고 말하고 리샤는 자신도 약혼자의 편지에서 게으른 술주정뱅이 전략가에 대해 많이 들었다고 답해요. 아르스는 자신이 미라를 험담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려 하지만 그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녀는 그를 꽉 껴안으며 장난스럽게 유혹하고 리샤는 그가 완전히 곤란해졌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미소를 지어요. 당황한 아르스는 어떻게든 모의 전투 규칙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두 팀이 각각 50명의 병사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은 해가 질 때까지 숲속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들은 무딘 나무 검을 사용해 싸우며 상대를 이기고 누가 더 많은 병사를 쓰러뜨리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됩니다. 적의 우두머리를 잡거나 모든 적 병사를 쓰러뜨리면 즉시 승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르스는 모두에게 가슴이나 머리를 맞으면 치명적인 타격으로 간주되며 그때는 멈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차르가 불마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대신 그는 그녀에게 빛과 소리의 마법 물약을 준다. 그리고 그것들을 현명하게 사용하라고 말한다. 그 후에는 팀 나누기 시간이 되고 모든 사람들은 미라와 반대팀에 서고 싶어 한다. 심지어 신입들을 그녀의 팀으로 보내서 그녀 가지고 해고당하게 하기로 결정한다. 아르스는 걱정하지만 미라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건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밀에 대한 그들의 평가도 더 낮아진다. 아르스는 이것이 어쩌면 이 가짜 전투에 동의하는 어리석은 결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다. 곧 가짜 전투를 위한 준비가 끝나고 두 팀이 숲으로 들어가며 관중들은 중립구역에서 응원한다. 레이는 샤르로즈 그리고 경험 많은 병사들과 함께 한 팀을 이끈다.
레이는 가족의 힘이 단합에서 온다고 믿으며 그 단합을 해치는 미라 같은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반면 찰은 미라가 꽤 대단하다고 믿고 있다. 로즈는 그녀를 거절하는 완전히 다른 이유가 있다. 그는 리샤와 찰이 이미 너무 고압적이라고 느끼고 미라가 합류하면 재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팀은 아르스를 리더로 두고 있는데 그는 미라가 있는 자리에서 병사들을 동기부여하지 못한다. 언제나 그렇듯 미라는 아무 걱정도 하지 않는다. 대신 그녀는 레이와 찰의 재능을 칭찬하며 아르스에게 어떻게 그들 같은 사람들을 찾았는지 묻는다. 아르스는 그냥 그렇게 된 거라며 지금은 그들을 어떻게 이길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라는 팀에 신참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모두가 그녀의 말에 짜증을 내는데 특히 그녀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아르스는 모두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말라고 그녀를 막으려 하지만 미라는 그에게 부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투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그녀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며 그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험이 부족한 병사들을 적을 기습하는 무기로 활용하는 것. 곧 전투가 시작되고 아르스 팀이 레이 팀을 향해 행진을 시작한다. 로즈는 길에 함정을 설치했다고 알리며 곧 적군이 접촉하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 후 레이는 병사들에게 적팀이 평범한 전술로는 이길 수 없다고 말하며 기습 공격을 시도해 혼란스럽게 하라고 지시한다. 그래서 그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으로 정면 공격을 하기로 한다. 그는 팀을 2개의 부대로 나누기로 결정한다. 그들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앞으로 행진할 것이고 만약 로즈가 이끄는 두 번째 부대가 적에게 공격받으면 그는 음향 마법을 사용해 첫 번째 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그들은 우수한 능력과 경험을 활용해 적을 빠르게 물리칠 수 있다. 그는 부대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고 그들을 이끌기 시작한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그들이 설치한 함정을 밟아 경보가 울린다. 레이는 일부 부대를 이끌고 함정 쪽으로 향하고 거기서 다른 팀의 신참 마법사를 발견한다. 마법사가 항복하러 왔고 대신 팀에 합류하겠다고 제안하며 미라의 전략을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그를 받아들이면 말이죠. 미라는 레이가 병력을 둘로 나누었다는 것을 추측했고 그것을 자신의 이득으로 활용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먼저 진짜 적들이 공격했다고 말하며 소란을 피울 겁니다. 이로써 레이와 다른 이들을 함정으로 이끌 계획입니다. 그 후 그녀는 전력을 다해 남은 병사들과 지휘관들을 모두 물리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녀는 희생자를 적게 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할 거야. 마법사가 레이에게 지금 바로 그를 팀에 받아들이라고 요청한다. 하지만 그는 거절한다. 그는 아무리 미라가 설득에 능하더라도 아르스는 그런 어리석은 계획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마법사는 즉시 태도를 바꾸며 레이에게 자신이 완전히 맞다고 말한다. 사실 미라가 일부러 그에게 이 가짜 정보를 보내기 위해 보낸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녀를 참을 수가 없다. 그는 동료 병사를 배신하는 것이 잘못된 일임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아르스경을 위한 일이라 믿고 있다. 그래서 그는 레이에게 미라의 진짜 전투 계획을 알려주려 한다. 마법사는 미라가 특정 장소에 그들을 가두고 양쪽에서 공격을 가할 계획임을 말해준다. 그는 레이에게 그 장소로 와서 함정에 걸린 척 해달라고 부탁한다. 마법사는 소리 마법을 사용해 밀에게 계획이 성공했음을 알려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레이가 그때부터 판세를 바꿀 수 있다. 레이는 마법사의 진심과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예방 차원에서 마법배의 업사에게 지팡이를 건네달라고 요청한다. 마법사가 그렇게 하자마자 레이는 병사들에게 그를 체포하라고 명령하고 병사들은 그의 망토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지팡이를 발견한다. 레이는 그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마법사에게 진짜 계획을 밝히라고 강요한다. 그는 레이의 팀을 지정된 장소로 유인한 뒤 두 번째 지팡이로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내 기습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제 그것이 불가능해지자 레이는 이 기회를 이용해 뒤로 숨어들기로 결심한다. 적군을 기습 공격으로 재빨리 제압한다. 그는 아르스와 팀 뒤에서 병력을 신속히 이끌고 적을 발견하자 모두에게 위치를 잡으라고 지시한다. 그의 명령에 따라 병사들은 서 있는 적군에게 기습 공격을 감행하지만 그들은 그랜드 우노 리버스에 당한다. 왜냐하면 적은 막대기에 걸린 갑옷뿐이었기 때문이다. 미라와 아르스가 그 자리에 있고 그녀는 마법사의 오스카급 연기력에 찬사를 보낸다. 그녀는 레이를 조롱하며 그가 너무 논리적이라고 말한다.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예측하는 건 정말 쉽지. 하지만 그는 이것이 적군의 사령관인 아하스르를 포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전투를 빠르게 끝내려고 했지.
미라는 아하스들을 등에 태우고 달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레이는 모두에게 쫓아가라고 명령했어.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12편 구독 잊지 말고, 그리고 이 새 애니메이션도 꼭 확인해봐. 외로운 고아가 어린 시절 짝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스파가 되기 위해 훈련하는 이야기야. 다음에 또 만나요.